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7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7번 문제는요. 요약정리집 이게 몇 페이지냐면 31쪽과 32쪽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32쪽에 있는 나온 문제하고 거의 흡사해요. 숫자만 제가 똥 바꿔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탄력성. 그러니까 지금 요즘 탄력성 계산 문제는 탄력성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탄력성 계산 문제 응용이 나오지 여기에 탄력성 계산 문제 본질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고 나서 탄력성이 몇이냐고 딱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여기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다. 소득 탄력성이 몇이다. 그럼 가격이 몇 올라갈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 탄력성 변형된 형태 물어보고 여기 탄력성 계산 문제죠. 본질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할 사람이 있잖아. 안 할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고만 쓰면 돼요. 자, 가격이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1,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수요량을 봤더니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200개였어요. 근데 가격이 변화해. 8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800원 떨어졌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280개로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탄력성을 물어봐. 그러면 수가탄을 물어보고 있잖아. 수가탄. 그런데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하는데 일단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수를 가로 나눈 거죠. 수요량 변화율. 탄력성은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가격 변화율. 잔다. 자, 이거라고.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은 자와 다른 자? 같은 자. 같은 자 이렇게. 근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최초값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최초값 기준. 최초값 기준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변화 후값을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변화 후값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최초값 기준이에요. 중간값 기준까지 이제 물어보고 변화 후값 기준은 안 물어볼 거라고. 이건 중간값 물어봤잖아요. 중간값 기준으로 산정하면 얼마인가 했습니다. 탄력성 계산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값, 중간값, 변화 후값. 근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최초값이야. 우리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게 최초값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 최초값 기준이 봐봐요. 가격이 1,000원에서 가격이 800원이 됐습니다. 그럼 가격 변화를 여봐요. 가격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 탄력성을 계산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려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알면 되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예요? 200%입니까? 1,000원에서 800원이 됐어요. 가격 변화율은 몇 퍼센트? 20%예요. 20%. 20%. 그럼 여기 제가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20%라고 하는데 일부러 말 안 치 자신이 없으니까 틀리면 어떨까? 틀리면 마스크 썼으니까 안 보여 누가 말했는지. 그러니까 말하면 돼 그냥. 그런데 말도 못하고 있어.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신 없으면 찍지도 말아 그냥 모르고 있으면. 근데 찍긴 하더구만.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게 800원이 아니 1,000원이 800원 됐잖아요. 그럼 20%라 하거든 가격이. 20% 다운됐다고 한다고. 그럼 그 20%는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야.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경작에서는 8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변화 호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 다음에 1,000원하고 800원 중간가. 그게 뭐예요? 900원, 900원. 900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그러면 중간가 변화 호값은 보지 말고 최초값을 기준해봐요. 그럼 최초값 기준하면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요? 20%. 20%.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요? 수요량 변화는 200개가 280개 됐죠? 그럼 40%가 수요량이 증가한 거거든. 그럼 이거 40%. 그럼 이거 탄력성이 2라고 여기. 여기 최초값 기준이야. 그럼 이 최초값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20%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변화율이 20%거든. 가격 변화율이 최초값 기준을 한다면 수요량 변화율은 40%라고. 그럼 이게 20%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온 거야. 1,000원, 그 다음에 200원 이렇게. 그래야 20% 나온 거라고. 그럼 이 1,000원이 어떻게 써야 돼? 1,000원은 원래 가격.
원래 가격이 최초 가격이야. 그러니까 최초값 기준은 잘 들어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알면 되죠. 두 개 알면 되는데 그때 가격 변화를 구할 때 최초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중간값, 변화 후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최초값 기준한다? 그러면 가격 변화를 구할 때 1,000원을 기준으로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1,000원이요. 원래 가격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200원은 가격 변화분이라고. 가격 변화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제가 스스로 이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너네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요. 수요량 변화는 원래는 몇 개였는데 200개였는데 몇 개가 변했어요? 80개. 그래서 40% 된 거라고. 그럼 이 200은 원래 수요량 그런다. 원래 수요량. 그 다음에 80은 수요량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분이야. 변화분. 수요량 변화분은 80개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최초값 기준이야. 최초값 기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몇 나왔어요? 2 나왔다고. 2. 근데 이제 중간값 기준 해라. 중간값 기준 해라.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이것만 바꿔주면 돼. 이것만. 여기에 원래 가격이 최초 가격 기준이고 원래 수량 이 자리만 가격 중간값을 해주면 된다고. 가격 중간값으로. 그러면 이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걸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1,000원입니까? 900원입니까? 900원. 그렇죠. 900원.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0하고 280 중간값이 240이거든. 그럼 200이 아니라 240, 80. 이렇게 하면 이게 1.5가 나온다고. 1.5. 이렇게 하는 소리야, 이게. 중간값 기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고 이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 순서를 바꿔서 이제 이걸 써보면 중간값 기준으로 한다면 원래 가격입니까? 가격 중간값. 가격 중간값. 가격 중간값. 그 다음에 가격 변화분. 가격 변화분은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주고요. 그러면은 원래 수요량입니까? 수요량 중간값입니까? 수요량 중간값.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요량 중간값.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 변화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지웠던 거. 가격 중간값은 900원. 그다음에 가격 변화분은 200원. 수요량 중간값은 240, 그럼 80. 이렇게 하니까 1.5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럼 만약에 변화 후값 나왔다. 물론 변화 후값은 안 나와. 변화 후값이 나왔다. 그럼 이 가격 중간값입니까? 가격 변화 후값입니까? 가격 변화 후값. 그럼 변화 후값이 나오면 여기 1,0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아니 9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800원. 여기 240입니까? 280입니까? 280.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그럼 다 외우지 말고 최초값만 하시면 돼요. 최초값만. 우리는 경제학 안 배웠어도 최초값은 1,000원에서 800원 니즈가 20%네. 최초값을 알고 있다가 중간값 나왔다. 그럼 이 가격, 원래 가격 자리에 가격 중간값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중간값을 금방 알 수 있어. 예. 900하고 800, 아니 1,000원하고 800 중간은 900이다. 이건 알 수 있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바로 암산이 안 되기 줘. 그럼 안 되기 주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근데 가격이 2,320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거 빨리 안 되거든. 이거. 그럼 여기만 계산해 줄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중간값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중간값은 두 개를 더해서 뭐다? 2로 나눈다. 그럼 여기도 수요량도 금방 돼요. 200하고 280의 중간에 240이 되죠. 근데 만약에 수요량이 1,500에서 3,600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거 빨리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뭐 된다? 중간값이 된다. 됐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써야지, 이제. 여기 가격 중간값은 원래 가격 플러스 변화 후 가격. 변화 후 가격 나누기 몇 2. 요 900은 원래 가격 1,000원. 변화 후 가격 800원. 1,800원 2로 나눴다. 그 900 이렇게. 됐지요? 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 찍으려고 하다. 3번 찍어야죠. 틀려버렸네. 4번 찍으려고. 자, 8번 문제 갑시다. 8번 문제 틀린 거 그랬네요. 답 1번입니다. 8번 문제 틀린 거 답 1번 갑시다. 8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8번 문제 타이틀 알아봐요. 8번 문제 타이틀 탄과 비거. 8번 문제는 탄과 비거. 탄과 비거. 탄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그거잖아요. 그럼 1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답이 1번이요.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여기까지 있고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오름만.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오른말이네요. 2번 갑시다. 수요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너 거래량은 불변?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오른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2번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3번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 완전 비탄력적 나오는 순간, 완전 비탄력적 나오는 순간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3번은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가 감소했죠? 가격은 하락. 4번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5번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 이제 9번 문제 갑시다. 9번 문제는 거미집 이론이네요. 거미집 이론. 자, 우리 학원은 지금 1시간 끝나면 데이터가 나올 건데 다른 학원은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어디 학원? 뭐 비슷하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평균 점수는 우리 학원이 지금 훨씬 높아. 이상하네. 잘 찍으셨나? 여러분 기분 나쁘죠? 미안합니다. 어제 학원에 똑같은 시험지에 평균이 54점 있어. 근데 아까 팀장님 그러더만 평균 60점이네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 시험지 몇 문제가 일부 노출됐나? 아니면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었나? 네, 여러분 잘 맞춰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여기 이제 거미줄 모형이 나오면 그러면 다 맞춰야 될 거죠. 근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확률이 약간 떨어지지만 작년에 이렇게 줬죠. 이렇게 쉽게. 그럼 이제 거미줄 모형은 수렴형이 있고 아까 그 말을 하겠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어제 학원도 50 몇 퍼센트 맞췄어요.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문제가 50 몇 퍼센트 맞췄다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실수해서 한 20% 풀리고 80%는 맞춰야 되거든. 여러분 모르겠지만 어제 학원은 52%가 3% 맞췄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될까 이게. 나는 이 정도는 다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의문이야.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지.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눈이 충혈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충혈 안 됐나요? 발산이 있고 순환행이 있다. 순환행이 나오면 가장 쉽죠. 그러면 수렴, 발산, 순양 이거 따질 때 탄력성과 기울기로 따진다 했잖아요. 그럼 수렴형만 하면 돼. 발산형 아예 할 필요 없어. 발산형까지 하니까 헷갈린다고. 그럼 수렴형이 되려면 탄력성으로 지어주면 수탄하고 공탄 중에서 수탄이 더 크면 수렴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는 수탄수라 외웠잖아. 수탄수라고 외웠죠. 이렇게. 선생님 수탄수는 외웠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수요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그 소리잖아요. 예? 그럼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고 기울기가 좋아질 수 있다 했잖아요. 기울기.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고공 곡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서 먼저요. 여기 거미집 이론에서 기울기 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 무시.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비교하니까 거미집 이론에서는 마이너스는 전부 다 무시. 그냥 플러스를 보는 거야. 절대값 씌워서 비교하니까.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잖아요.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커지고 그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공급이 더 기울기가 더 커요. 이렇게. 그럼 기울기로 나오면 공급수는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에요. 이걸 공기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공기수. 그러니까 공기수는 거미집 이론에서 모형을 물어보는데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양 물어보는데 기울기로 나오면 그러면 공기수를 써놓고 공급수는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렇게. 발산은 반대니까 할 필요 없고
순환은 똑같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탄력성이 똑같다. 그러면 순환이지. 예를 들어서 수기, 수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8, 공곡선의 기울기 0.8. 절대값 씌우니까 이거 무시한다 했잖아요. 그럼 똑같다. 그럼 뭡니까? 순환. 그럼 되니까. 그럼 순환형은 쟁점이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가보자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A는 쉽잖아요. 탄력성이 좋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수탄수를 쓰라고 이렇게. 수탄수. 수요가 탄력성이 보자고요. 수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럼 수탄수가 됐죠. 그럼 수렴이지 뭐야. 그 다음에 요 비부동산은 지금 수요함수, 공급함수 좋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기울기만 배웠어요. 기울기만. 여기에 수요함수인데 이 수요함수에서 수요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고. 탄력성을. 근데 여러분 제가 탄력성을 안 알려줬어요. 어차피 탄력성을 하든 기울기 하든 똑같으니까. 저는 기울기만 알려줬거든요. 기울기만. 근데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 나오면 탄력성보다는 기울기로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울기만 알려드렸는데 탄력성에도 상관없는데 기울기로 하시라고. 그럼 기울기 할 때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라. 그럼 수기는 수요함수니까. 선생님 나는 어떤 게 수요함수 모르겠다. D. 요 D가 디맨드 수요라고. 그러면 요 S 나오면 공급, 서프라이 S. 그럼 D에 있는 게 공급함수, 앞에 있는 게 수요함수. 수요함수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급함수에서 공급선의 기울기 나오겠죠. 그럼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라. 그럼 3분의 1을. 공기.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라. 그럼 6을 3으로 나눈 거야. 3분의 6. 이거는 몇입니까? 2. 그럼 됐잖아, 이제. 그러면 비분사는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공기수라고 쓰자.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입니다.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2니까. 3분의 1보다 2가 더 크니까. 그럼 뭡니까? 수렴. 그럼 둘 다 수렴이야. A도 수렴, B도 수렴. 뭔가 찜찜했지, 이제. 두 개 다 수렴인가? 하나 정도는 발산 나올 것 같은데. A 3번 해야 되겠다. 1번 나와서 나는 3번이야. 배짱이야. 틀린 거죠. 답이 1번이죠. 이건 모르면 그러면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이제 10번 문제 갑시다. 10번 문제 답 5번. 10번 문제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인근지역,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지역, 근린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5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 인근지역이라고 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틀렸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 4번 주거분리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 그 다음에 여과현상, 예부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번이 고비야야, 고비야. 3번이 고가주택 나왔어요. 앞에가 고 나왔습니다. 그럼 끝날 때 하로 끝나야 돼. 하향야가. 고속중 주거지역에서 끝날 때 상향야가로 나오면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럼 하향야가 나와야 돼.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어떤 말이 나온 것에 따라서 이 지문이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 있다고. 그럼 고비야 그랬거든.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더 크면, 수선 비용이 가치 증가보다 크면 그러면 수선하지 않는다고. 수선 비용은 1억 들어가는데 가치 증가는 3천밖에 안 나온다. 그럼 수선하지 않죠.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하지 않으면 노후화되면 고소득자는 떠나고 거기에 빈집이 생기면 저소득자가 들어온다. 그걸 하향약을 한다. 그럼 3번 고속중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더 크다면 고비. 그럼 하향약 고비함. 그러면 3번 집은 옳은 말 고비함. 2번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는 것은 하향여가. 1번은 주택 여가 현상의 개념 설명한 거죠. 빈집은 공간은 주택 여가 현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빈집이 없으면 주택 여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11번으로 갑시다. 11번도 다 맞춰야 돼. 11번도 어제 학원 보니까 다 풀어놓고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 왜? 요 2를 빼먹어버려. 또 2를 빼먹어버리니까 답이 없다고 막 그러지. 또 계산도 잘못해버리고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요 2번은 뭡니까? 실미미. 아니 11번은 정보가치 구하겠죠? 2번이 아니라 정보가치는 뭐요? 실미미.
선생님 실미미가 뭔데? 실현가치.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미실현 확률 이렇게. 이제는 쓸 필요도 없잖아요.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1 플러스 R의 N승. 그럼 대입합시다. 실현가치는 신도시를 개발된다면 2억 4,200. 2억 4,200이네. 미실현가치 개발되지 않는다면 1억 2,100. 1억 2,100 곱하기 미실현 확률.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60%. 이걸 실현될 확률이라고 해요. 그 미실현될 확률은 몇 퍼센트? 40%. 0.4. 1 플러스 R이 요구수익 할인율 0.1. 몇 승? 2승. 그럼 끝난 거지.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겨? 이렇게 하는 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실미미. 그래서 4,000원. 답이 2번. 선생님 나는 괜히 3번에다 찍었어. 계산문에 난 3번인 줄 알고 3번에다 찍었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 나 60점 넘었으니까. 12번으로 갑시다. 12번도 틀려서는 안 되죠? 답 몇 번입니까? 4번.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 따르면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 비례 반비례?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비례하고 반비례가 바뀐 거라고. 답은 4번이죠. 자, 그럼 이제 1번.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형성 과정.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로 나오면 중심지 형성 과정 실증이라고 나와. 실증. 작년에가 지장인가? 지장이 실증 이렇게 나오죠. 실증. 크리스탈은 독일의 남부 도시를 여행하면서 실제로 독일의 남부 도시의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실제로 증명했다는 소리야. 그걸 실증이라고 한다. 실증. 중심지 형성 과정. 크리스탈러가 나오면 중심지 형성 과정. 그러니까 크리스탈러가 백화점 이야기를 하는데 백화점이 중심지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탈러는 백화점이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형성 과정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독일의 남부 도시를 여행하면서 실제로 증명했다. 실증이라는 말 나오고. 그다음에는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죠. 거시적 분석. 거시적. 이렇게. 그래서 거시적도 외우지 말아야겠잖아. 크리스탈러 크다. 거시적. 크다. 거시적. 언니 결혼식 목에 가시 걸렸나 봐. 그러진 않겠죠? 그럼 여기 비교 대상이 뭐예요? 비교 대상.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의 비교 대상.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제가 이런 말 했을 건데요. 중심지가 뭐냐? 동네 슈퍼, 백화점.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할인점 A의 쇼핑할 확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도 중심지 이론이라고.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은 전혀 없어. 허프의 확률 모형의 중심지 이론인데 허프의 확률 모형 공부하면서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럼 소비자들이 A 할인점에 A 매장이 몇 퍼센트 갑니까?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백화점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허프도 백화점 이야기하고 크리스탈러도 백화점 이야기해. 그게 중심지라고. 중심지. 허프, 크리스탈러 전부 다 중심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허프는 그 중심지에 소비자가 몇 퍼센트 갑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크리스탈러는 그거 관심 없다.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야기인 거고. 그럼 질문해 볼게요.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미시적 분석이다. OX. X. 중심지 형성 과정은 허프가 아니라고. 누굽니까? 크리스탈러라고. 크리스탈러.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거시지가 아니라 뭐요? 미시적. 미시적이죠. 미시적. 허프는 여자인가 봐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언니 아까 얘 웃었어. 그냥 웃겼어. 그럼 틀린 게 4번이니까 답이 뭐 1번은 이제 옳은 말 되겠죠. 틀린 게 4번이니까. 그럼 2번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캔버스라는 사람은 여기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상권의 경계가 여기다. 이게 상권의 경계다.
그럼 상권의 경계를 이야기한 거야. 상권의 경계. 그럼 요 A도시, B도시 상권의 경계에 여기면 이 지점은 A도심과 B도심이 같은 지점이라고. 그게 상권의 경계라고. 그럼 상권의 경계는 매장 A, 매장 B 매장 또는 A도시, B도시 힘이 똑같은 지점. 그걸 상권의 경계라고 그래. 그럼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은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의 힘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걸 상권의 분기점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3번 허프의 확률 모형은 소비자의 개성 심리를 연구해서 여기 거수면 나왔잖아요. 거수면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거리, 그다음에 이제 수,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은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고 3번은 허프의 중심지론인데 전혀 각도가 다르잖아. 말하는 게. 자, 5번은 한 번 정도 나왔던 거죠.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에 따르면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을 취급한다. 그럼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전문품점이에요. 전문품점. 그럼 전문품점의 상권의 규모는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 실제 시험에 이걸 작다라고 했대. 작다라고. 그래서 틀린 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번은 답이 4번. 나머지 질문도 제가 부수에 설명했으니까 보셔야 되고. 자,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13번은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몇 가지 물어본다겠습니까? 세 가지 물어볼 수 있다. 그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세 가지 물어볼 수 있다. 자, 첫 번째. 할인점 A. 이제 할인점 나왔으니까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인구, 유인 비율, 다른 말로 할인점 A의 쇼핑할 확률. 이거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인점 A의 이용객 수, 유인 인구수.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을 추정해봐라. 이 세 가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가. 세 가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할인점 A의 이용객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3번 추정 매출액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을 물어봤다, 그럼 1번 알아야 돼. 무조건 이걸 알아야 한다고. 계산 문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어떤 걸 물어봤든 간에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A의 쇼핑할 확률, 이건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문제가 주어지면 공간 마찰 교수를 보는 거야. 공간 마찰 교수 이렇게. 그럼 이론적으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허프의 확률 모형은 공간 마찰 교수가 주어져야 된다. OX? O. 안 주어지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또 이론적으로 허프의 확률 모형을 통해서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OX? O. 그게 이론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가자고요. 시장 점유율.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은 A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2km. 이고 공간 마찰에서 2니까 이게 2승. 그 다음에 면적은 1000 플러스 B 3km. 3의 제곱 6750. A 매장이니까 할인점 A니까 2의 제곱 1000. 자, 이 1000을 4로 나눕니다. 250. 6750을 9로 나눕니다. 750. 그러면 전체는 1000. 1000인데 250. 그럼 A 매장의 쇼핑 확률은 25%. 이거 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거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이걸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시험장대로 푼다면, 시험장에서 정해서 푼다면 할인점 A의 이용객수. 그러면 할인점 A의 이용객수 나오는 순간 이렇게 써야지. 할인점 A의 이용객수는 인구수, 소비자수 곱하기 단서 곱하기 A의 확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인구수 얼마? 10만 명. 단서는 70%, 0.7. 도시인구 70%가 할인점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요거 구해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요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할인점에 이용객수 나오면 인구수에다가 단소 곱하고 그다음에 A의 확률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브의 확률 모형에서는 1번, 2번, 3번 어떤 거 물어보는 거나 이걸 구해야 돼요. 할인점 A의 확률 구해야 되지. 그 B 물어봤다. B. 할인점 B 물어봤다. 그럼 B의 확률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할인점 B의 이용객수는 인구수 곱하기 단서 B의 확률. B 확률. 그러니까 허브의 확률 모형에서 무조건 이 확률, 시장 점유율을 구해줘야 된다. 그럼 25% 0.25.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70%는 7만 명. 그 중에 25% 17,500명.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1인당 지출액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줬다. 1인당 지출액은 소비 지출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10만 원. 그럼 여기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은 그러면 이용객수 할인점 A의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지출액 이용객수는 17,500명이고 10만 원 곱해주면 그러면 추정 매출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2번 구하라겠으니까 답은 여기까지 구해서 17,500.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14번 같이.